어렸을 때부터 천재. 4곡 연속으로 빌보드 1위, 6천만 장 팔렸어요. 지구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다. 눈물이 날라 그랬어. 크리스마스도 없고 생일 파티도 없었다. 진짜 아동 성추문이 있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순탁 작가님 모시고 음악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어떤 주인공인가요? 저한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입니다. 1958년생입니다. 음악계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58년 개띠가 대중음악을 바꿨다. 첫 번째 마이클 잭슨, 그리고 프린스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다 아십니다. 마돈나. 이 3명의 58년 개띠가 팝음악 전체를 바꿨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 그 중에서도 한 명만 꼽으라면 어쩔 수 없어요. 마이클 잭슨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한 육각형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009년 6월 25일에 세상을 떠났죠. 사실 마이클 잭슨 하면 어렸을 때부터 천재. 더 잭슨 5로 출발을 했잖아요. 형제들이었거든요. 제키, 티토, 저메인, 말론, 마이클. 막내로 리드 보컬을 했습니다. 강력한 아버지의 통제가 있었는데 거의 학대 수준으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고 무대에 세웠어요. 왜냐? 싹수가 보이는 거야. 근데 6살 때부터 어떤 무대에 섰냐면 이걸 치틀링 서킷이라고 하는데, 노예 시절부터 흑인들은 위험하잖아요. 공연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런데 흑인들이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 즉 흑인 관객만 있는 장소를 치틀링 서킷이라고 불렀어요. 성인 무대예요. 술 마시면서 공연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6살의 나이 때부터 성인의 세계에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은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네.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네. 공연, 녹음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90년대에 히스토리 앨범에 차일드우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못 가졌던 어린 시절에 대한 노래예요. You've seen my childhood. I'm searching for that wonder in my youth. 그래서 마이클 잭슨도 그 차일드우드라는 노래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11살의 나이에 The Jackson 5가 I Want You Back이라는 노래를 발표하죠.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도 삽입돼가지고 인기였었는데, 바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계속 오릅니다. ABC, ABC, easy as 1, 2, 3. I'm simple as The Love You Save, love you say, maybe you're on. Darling, take it slow.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는 I'll Be There까지. 'Cause if he doesn't, I'll be there. 대박이 났네요. 완전히 대박이 나요. 4곡 연속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이때부터는 프로 뮤지션의 길로 모타운 레코드라는 당대 최고의 레코드사와 계약하면서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잭슨 5가 주연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잭슨 5만 다루는 잡지가 나오고, 잭슨 5 도시락 통 나오고, 별것 굿즈 다 나왔겠죠. 네, 굿즈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 모타운 레코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현대 레이블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략들을 1960년대에 이미 다 만든 레코드가 이 모타운 레이블입니다. 그런데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 다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배드, 그죠? 스릴러 전에 오프 더 월 앨범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앨범이 솔로 1집인 줄 아시더라고요. 솔로 5집입니다. 스릴러는 솔로 6집인 거예요. 그럼 1, 2, 3, 4집에서는 히트곡들이 없는 거예요? 1, 2, 3, 4집이 1970년대 초반부터 잭슨 5 활동하면서 병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의 지구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5집에서 완전 터진 거네. 그렇죠. 1978년에, 이게 79년에 나왔거든요. 78년에 오즈의 마법사의 흑인 버전이 제작이 돼요. 더 위즈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마이클 잭슨이 허수아 빈가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 작품의 음악을 담당했던 프로듀서랑 만나게 돼요. 그 프로듀서가 누구냐? 이 마이클 잭슨의 걸작 3개, Off the Wall, Thriller, 그리고 배드를 함께 제작하게 되는 퀸시 존스입니다.
퀸시 존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듀서. 이분이 그래미를 20몇 개 받았어요. 워낙에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1954년에 어떤 곡이 발표가 되는데 1964년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곡을 커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들어야 돼. 원곡을 일단 들려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래는 이 곡이 4분의 3박자였습니다. 근데 퀸시 존스가 생각한 거예요. 노래를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분의 3박자를 4분의 4박자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퀸시 존스의 아이디어였고 덕분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버전이 나중에는 아폴로 11호에서도 울려 퍼지게 되죠. 네. 그리고 또 TV 시리즈도 많이 작곡했는데 이것도 들으면 바로 아세요. 킬빌에도 나왔고 예능 효과음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TV 시리즈 주제가도 맡고 영화 음악도 맡고 흑인 그룹들도 발굴하고 최고의 프로듀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을 만나게 돼서 이 앨범 제작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앨범이 디스코 앨범이거든요. 디스코가 197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끄는데요. 1979년이 되면은요 디스코에 대한 반감 같은 게 되게 커져요 미국 내에서. 디스코를 백인 남성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자기들의 락 음악을 뺏어갔다고. 그래서 1979년 7월 12일에 디스코 파괴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 7월 12일에 화이트삭스 경기가 더블 헤더로 열렸는데 이때 디스코 음반 같은 것들을 가져오면 입장료를 거의 공짜 98센트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더블 헤더 중간에 쉬는 시간에 관객들이 가져온 디스코 음반을 투수 마운드 위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군용 지프를 타고 빰빠밤 등장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로 뽕 터뜨려버려요. 그럴 정도로 락 팬들의 디스코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었고 79년부터 그래서 디스코가 서서히 인기가 떨어질 무렵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주로 디스코 기간인 이 앨범을 딱 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People with the first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하고 Rock with you I wanna rock with you all night. 같은 곡들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요. 그래미도 생애 최초로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의 이 앨범이 1982년에 나오게 됩니다. 팝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고 이 앨범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이거 앨범 작가님 거예요? 네, 다 제 겁니다. 안 뜯으셨네요. 네, 굳이 안 뜯습니다. 어차피 다 아는 곡들이라. 네. 그런데 이 앨범은 제일 중요한 게요. MTV를 아셔야 돼요. 뮤직비디오 채널. 네, 1981년 8월 1일에 개국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했습니다. 차별을. 흑인 아티스트의 뮤비를 안 틀었어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소속된 CBS 레코드사의 사장이 마이클 잭슨한테 82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팔 앨범이 진짜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런데 뮤직비디오를 안 틀어준다네? 그래서 MTV에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마이클 잭슨의 이 싱글 뮤비를 너희가 진짜 안 틀면 앞으로 CBS 레코드에서 나오는 모든 뮤직비디오를 제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날 틀어요, MTV가. 와, 그날 말 틀어요. 잘 듣네요. 전화한 그날 틀어요. 그게 빌리진입니다. Billie Jean's not my lover. Ooh, she's just a girl who claims that I am the one. But the kid is not my son.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6천만 장 팔렸어요. 왜냐면 전 세계 앨범 판매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한 장 팔았을 때 한 10,000원 남는다? 마이클 잭슨은 로열티도 달라요. 다른 아티스트들은 10에서 20인데 마이클 잭슨은 거의 40 가져갔어요. 46에 24. 24에 이제 공 몇 개 붙는 거야? 앨범 판매는 해서 2천억은 확실히 번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비릿이 연이어 폭발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 앨범은요 진짜 멋진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스코하고 락이 대립했다. 이 앨범은 락하고 디스코를 섞었습니다. 빌리진 비릿이 그 결과예요. 눈물이 날라 그랬어. 디스코, R&B 같은 흑인 음악과 뿌리는 흑인 음악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백인들이 즐기던 락을 섞었습니다. 위대한 음반이네요. 네. 퀸시 존스 작품이에요. 네, 이것도 프로듀서는 퀸시 존스. 작곡은 마이클 잭슨? 한 절반 정도 했죠. 빌리지는 마이클 잭슨 작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불현듯 떠올랐대.
이거 무조건이다. 그러면서 작곡을 하게 됐는데 빌리진이 무슨 뜻이에요? 빌리진이 여성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마이클 잭슨 인터뷰를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정말 난 이해가 안 됐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지. 이게 뭐냐? 잭슨 5 할 때부터 갑자기 내가 마이클 잭슨의 아내다. 내가 마이클 잭슨의 아이를 갖고 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다. 그런 사람들의 총체가 빌리진이다. 한마디로 선 넘은 팬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얘기를 분노를 토하는 락도 아니고 락과 디스코를 섞어서 누구나 춤출 수 있는 댄스곡으로 발표했다는 거야. 이 당시에 퀸시 존스와 마이클 잭슨은 뭔가 작두를 탔네요. 이게 그런데 천재성도 있지만 미친 듯한 반복의 결과가 돼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음악을 만들려면 드럼 녹음하고 베이스 녹음하고 기타 녹음하고 보컬을 녹음하겠죠. 이걸 트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섞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근데 섞을 때 생각해보면 무한한 선택지가 가능해요. 그냥 저희 넷의 목소리라고 칠게요. PD님 목소리를 키우느냐, 내 목소리를 키우느냐, 홍진경 목소리를 키우느냐, 이런 무한한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한히 할 수 없어요. 왜냐? 이때 당시에는 스튜디오 임차 자체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조금 많이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믹스를 91번을 합니다. 여기 엔지니어가 브루스 스위디언이라고 엔지니어계의 1황인데 인터뷰 보면 이래요. 아, 이제 좀 됐는데 싶으면 퀸시 존스가 와서 야, 드럼에 조금만 양념 좀 넣어주라. 해서 다 완성해 놓으면 마이클 잭슨이 또 와서 베이스가 조금 강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아유 이제 됐겠지 하면 또 와서 그런 식으로 91번을 믹스를 한 거야. 그럼 이 91개의 믹스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퀸시 존스가 그랬대. 야, 생각을 해보니까 초반이 좋았던 거 같아. 그래서 두 번째 곡 듣더니 이게 제일 낫네 해서 우리가 들은 건 두 번째 믹스입니다. 근데 99번이나 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제일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진짜 홍진영 씨는 이런 핵심을 짚을 때가 있어요. 방금 어마어마한 핵심을 짚었어.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91번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를 알 수 있었다. 마이클 잭슨이 아까 제가 어떤 작품에 출연했다고 그랬죠? 오즈의 마법사의 흑인 버전인 더 위즈에 출연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즈의 마법사의 내용이 그거예요. 도로시가 이상한 나라에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깨닫잖아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줄 그 구두를 내가 이미 신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단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 빌리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 비릿 있잖아요, 비릿. 빰바바바밤. 이거는 아예 락을 만들자. 유치원생도 듣고 대학생도 듣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락을 만들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됐죠. 근데 그게 사실 포부라던가 이제 의지는 알겠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계획 세울 수 있고. 근데 그걸 진짜로 만들어낸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마이클 잭슨이 다짐을 적은 글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너무 멋있어서 가져왔어요. 요약을 한 거예요, 제가. 나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것이다. 나는 환상적일 것이다. 깊이 있게 파고들고 파고들 것이다.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넘어설 것이다. 진짜 그렇게 했어. 비릿 같은 경우는 마이클 잭슨의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곡이기도 한데 비릿은 뭘 깨부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꺼져, 이 자리에서 사라져. 이게 비릿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폭력에 물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진짜 남자가 아니야. 그 폭력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용기야.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남자야. 이게 비릿이에요. 마이클 잭슨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We are the world 나중에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Heal the world 발표하게 되죠. 이런 모든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곡이 비릿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앨범의 인기가 살짝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클 잭슨이 어마어마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뮤직비디오를 그때 당시 뮤직비디오 해봤자 뭐 3분, 4분, 5분? 10분이 넘는 걸 찍어버려야겠다. 그게 스릴러죠. 그 존 랜디스라는 감독이 있어요. 런던의 늑대인간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거 공포영화거든요. 이걸 보고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존 랜디스한테 전화를 해요, 마이클 잭슨이. 뮤직비디오 하나 찍읍시다. 대신 살벌하게 길게 찍을 거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거를 만들려면 $50만 이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CBS 레코드의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거절당합니다. 이미 앨범 잘 나가고 있는데 이미 많이 팔았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게 음반사 입장인 거예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욕심을 멈출 수가 없어서 이걸 입찰 경쟁을 시켜서 결국에는 두 방송사로부터 25만 달러씩 얻어내고 모자란 거는 마이클 잭슨이 냈어요. 그 비즈니스 마인드도 있네요. 네. 해가지고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현대 뮤직비디오의 기준을 다 바꿔버린 거죠. Are you alright? 이전까지는 이런 뮤직비디오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널렸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요, 할로윈 기간에 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가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안에 다시 들어와요.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네, 역주행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앨범 발표 때쯤에 미국 음반 산업이 침체기였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가 대박이 터지면 낙수 효과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1983년에 미국 음반 산업 전체가 4.7% 성장하게 됩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이 앨범 덕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5년에 또 대박을 터뜨리죠. We Are The World. (46) 명의 당대 최고의 미국 스타가 같이 모여서 하룻밤 만에 녹음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퀸시 존스하고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87년에.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비릿이랑 똑같아요. 비릿이 폭력 반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배드는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멋지다는 뜻이에요. 폭력에 반대할 줄 아는 내가 멋진 사람이야. 즉, 비릿의 폭력 반대의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여기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은 더 많이 나와요. 5곡의 빌보드 1위가 나오고, I just can't stop loving you. I'm mad, jump on the way you make me feel. The way you make me feel.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Dirty Diana, no. Dirty Diana, no. 이 앨범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드 투어를 계약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도 아티스트들이 투어를 했는데 장소가 한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드 투어는요, 총 4개 대륙 15개 국가에서 123회를 공연합니다. 관객 수는 총 440만 명. 이런 규모의 투어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현대 월드 투어의 초석을 닦은 앨범이 바로 이 앨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클 잭슨한테는 조금 부족한 작품이었어요. 미국에서 판매량이 스릴러에 못 미쳤어요. 그리고 그래미에서도요, 최우수 엔지니어링 부문만 받았어요. 왜 이렇게 짜게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음악적인 트렌드가 뉴잭 스윙 이런 쪽이었거든요. 뉴잭 스윙은 뭐냐면요, 힙합하고 R&B를 섞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대표곡이 자넷 잭슨. 90년대 가면 TLC. 결국에는 마이클 잭슨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경향인 뉴잭 스윙을 좀 아는 사람을 프로듀스로 해야겠다. 그래서 퀸시 존스랑 헤어집니다. 이 배드를 끝으로 네, 배드를 끝으로 헤어져요. 그리고 내놓은 앨범이 바로 이 Dangerous. Dangerous. The girl is so dangerous. 이걸 만드는데 가장 영감을 준 게 사실 자넷 잭슨입니다. 자넷 잭슨이 뉴잭 스윙으로 대박이 났거든요. 자넷 잭슨이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데 해외에서는 마이클 잭슨 다음 가는 스타 정도 됩니다. 와, 그래요? 네, 히트곡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서 거대한 성공을 거두게 되고 뉴잭 스윙은 한국에 와서 서태지와 아이들과 듀스 같은 그룹들이 이 뉴잭 스윙을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또 대성공을 거두고. 이 앨범이 1991년 1월 11일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서 물러나요. 그때 1위에 오른 앨범이 락 팬들이라면 무조건 아는 너바나의 Nevermind, Smells Like Teen Spirit.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세대 교체의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디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밴드가 메인스트림의 왕을 꺾었다. 타격이 컸겠어요, 마이클 잭슨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95년에 히스토리 앨범을 내면서 거기 You Are Not Alone이 있거든요. You'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이걸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는데 1991년 11월부터 빌보드가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요. 라디오 에어플레이 횟수를 빌보드 싱글 차트 집계에 포함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 소속된 사장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요. 에어플레이 횟수를 짓게 한다고? 노래를 라디오에 먼저 풀어. 그래서 라디오 에어플레이 점수를 빡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싱글을 내는데 첫 주 동안 특가로 내요. 압도적으로 싼 가격. 그러면 당연히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곡을 사려고 어마어마하게 모이겠죠. 그래서 첫 주에 1위를 해버리는 최초의 곡이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입니다. 전략이 통했네요. 빌보드 차트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런 게 90년대 이전엔 있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 모든 게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음반이 팔리면 그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합산을 해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니까 다 코드를 찍고 에어플레이에서 바로 집계되고 이런 것들을 역이용을 해가지고 1991년 이후부터 핫샷 데뷔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핫샷 넘버원 데뷔 첫 번째는 마이클 잭슨입니다. You Are Not Alone. Always in my heart, but you're not alone. 마이클 잭슨 자체가 그냥 역사네요. 네. 미국 팝의 역사예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기울기 시작하고 히트곡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마이클 잭슨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이없는 일들 많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해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아동 성추문이 있었는지 그냥 마이클 잭슨이 네버랜드에 아이들을 많이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버랜드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좀 괴상하다고들 하는데 사실 진짜 몰랐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처럼 5살 때부터 1억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성장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크리스마스도 없고 생일 파티도 없었다. 고된 노동, 물질적 성공 이걸로 모든 걸 바꿨다. 결국 내가 갖고 싶었던 건 평범하게 뛰놀 수 있는 어린 시절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채 이미 너무 잘한 거죠. 그런 어떤 결핍이 욕망으로 작용하는 바람에 만들어진 게 네버랜드였는데 거기에 이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려고 많이 초대해서 놀게 하고 했었습니다. 그중에 개빈이 있었는데 신장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래서 병원비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논란이 불거졌는데 개빈의 부모가 결국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개빈 인터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이클 잭슨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다. 알고 보니까 이 개빈의 부모가 사기 전력이 있고 그리고 경찰들이 네버랜드 조사했는데 아무 증거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을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친구 몇 명이 내 얘기를 하고 떠들어대도 화가 나는데 전 세계인들이 나를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면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코 계속 바뀌니까 코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1979년에. 그런데 성형을 했는데 성형이 잘못돼서 호흡에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래가지고 재수술을 또 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코가 변했다. 그런 얘기 듣는데 일부러 백인이 되고 싶어서 몸에 색소를 뺐다고. 근데 그런 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난 대단하다. 그런 기술도 있구나 했어요. 그런데 백반증이 맞고 그리고 루푸스 환자는 백반증을 겪을 확률이 높대요. 루푸스병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심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84년에 이 백반증이 악화되는 사고가 발생해요. 광고 촬영 도중에 뭐가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화상. 봤어요. 네, 그거 보셨죠? 굉장히 큰 화상이었대요. 그래서 백반증이 더 심해진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진 거야. 그리고 자외선에 취약하대요, 이게. 그래서 장갑 같은 거 끼는 거. 병적인 문제였군요. 그런 고통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돈 많이 들어갔죠. 네버랜드 유지 비용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월드 투어 제안이 들어오는데 거절할 수가 없죠. 10회 공연하자 그럼. 그런데 폭발적인 수요. 공연 기획사가 마이클 잭슨한테 얘기도 안 하고 40회를 추가해버렸네. 결국 50회 계약하기로 결정했는데 심각한 불면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 기획사에서 어떤 수를 쓰냐면은 콘레드 머리라고 심장내과 전문의인데 이 사람을 고용해서 15만 달러를 월급으로 줬대요. 월급으로요? 네. 그 대신 24시간 마이클 잭슨이랑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콘레드 머리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실형 선고받았는데 프로포폴 너무 많이 줬고 마이클 잭슨이 쓰러졌을 때 딴짓하고 있었어요. 골든아워를 놓친 거지. 그러면서 마이클 잭슨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마이클 잭슨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트루먼 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팝의 역사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 마이클 잭슨 파트에 잊을 수 없는 문장이 있는데 마이클 잭슨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줘.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본 사회과학적 실험 대상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부정할 수 없는 천재였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팝의 모든 기준을 세운 사람이다. 음악적인 거는 제가 알아도 어떻게 죽게 됐는지, 어떤 오해를 받았는데 그게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이클 잭슨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무혐의다. 무혐의다. 네. 네. 맥컬리 컬킨도 얘기하잖아요. 마이클 잭슨은 정말로 우리를 아껴줬다.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정말. 저는 진짜 작가님이랑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앉아서 마이클 잭슨 얘기 재밌게 나눈 것 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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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어. 아, 이 책이 이거. 음악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악 분야에선 1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압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채널에 소개되면 그래서 갖고 오셨다고? 근데 나는 이 책이 진짜로 기대가 되는 게 비욘세부터 뭐 시규어로서 다 있어 지금 이 안에. 근데 작가님은 분명히 역사적인 것만 풀어놓지 않았을 거야. 이 안에 철학이 들어있고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쓸 수 있는 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썼어요, 진짜. 이거는 내가 사비로 30권 우리 만재님들께 댓글 이벤트 해서 보내드릴게요. 홍진경 만세.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